제39화 남원 함락과 왜군의 만행. 1597년 2월 강화회담이 파탄났다. 명나라 황궁. 히데요시가 재출병한다고. 그렇사옵니다. 그놈들의 목표는 무엇인가? 조선의 전라도를 점령하고 그 후 대륙 진출이라 하옵니다. 뭐야, 대륙 진출? 무엄한 놈들, 감히 명나라를 넘보다니. 전라도로 군사를 파병하여 불씨를 잠재우는 것이 어떠한지요? 맞는 말이다. 부총병 양원을 들라 해라. 예, 폐하. 부총병 양원이 옵니다, 폐하. 자네는 조선 전라도로 군사를 이끌고 가라. 지금 외놈들이 조선을 침략하고 우리 명나라를 넘보고 있다. 그곳에서 외놈들을 괴멸시켜 다시는 명나라를 넘보지 못하게 하라. 문부 받들겠나이다, 폐하. 명나라 부총병 양원이 3천의 병사를 이끌고 조선으로 향한다. 의주에서 한성을 경유, 6월 중순에 남원에 도착하였다. 장군, 남원성에 들어갈까요?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주변에 진지를 구축하라. 장군, 명나라 군사 3,000명이 남원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래? 좋다. 우리도 남원성으로 간다. 임진 전쟁 때 우리 일본이 패한 것은 호남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야말로 전라도를 점령할 절호의 기회다. 준비하라. 왜군은 11만 대군을 이끌고 우군 5만 4천 명은 진주성을, 좌군 5만 6천 명은 남원성을 공격하였다. 적은 5만이 넘고 우리는 3천의 군사가 전부입니다. 장군, 성민들 7,000명이 함께 싸우기로 했습니다. 좋소. 함께 싸워봅시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남원성을 겹겹이 포위하라. 놈들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죽기까지 싸워봅시다. 일진 발포하라. 전라도가 무너지면 조선이 무너진다. 전복던 힘까지 내서 싸워라. 우리도 가만히 앉아 당할 수는 없다. 덤벼라 이놈들. 3일 동안 3천 관군과 7천 민간인이 죽기 살기로 싸웠지만 남원성은 허무하게 왜군에 함락되고 말았다. 남원성을 점령했다. 한편 조선 원병으로 파견된 명군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온갖 민폐만 끼치던 명군은 처음 돕는 척하다가 도망가서는 멀리서 구경만 하였고,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하는 거잖아. 영화보다 재미나네. 그 사이에 남원 땅은 피로 얼룩지고 있었다. 길거리에는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갓난아이가 죽은 어미의 젖을 빨고 있었다. 왜군은 4년 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도 조선 민군 6만여 명을 학살했는데 이번에도 조선 민군 1만 명이 학살당하고 말았다. 학살의 규모는 그때그때 다르지만 학살의 방식은 날이 갈수록 잔인하고 포악해졌다. 전투를 하다 보면 흥분하여 과격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다. 하지만 정유년 이후의 전투는 전혀 우발적 만행이 아니었다. 히데요시의 계획적 도륙행위였다. 내가 얼마나 잔인하고 힘이 센지 가르쳐 줄 거야. 지난 5년 동안 나의 위신에 손상을 입힌 조선인들을 다 쓸어버릴 거라고. 그는 천성 자체가 본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다. 히데요시는 아들이 없어 할 수 없이 조카를 간박구로 임명했다. 넌 지금부터 나의 후계자야. 네, 아버님. 간박구는 천황을 보좌하여 정무를 총리하던 중직을 뜻한다. 그런데 그 후 뜻밖의 아들을 얻었다. 내 아들이 생겼어. 그럼 조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죽여라. 그는 조카만이 아니라 조카의 첩자녀 35명을 모조리 죽여 대를 끊어버렸다. 왜군은 군인이 아니라 강도떼에 가까웠다. 역시 히데요시가 부추긴 결과였다. 전쟁에 참가하는 것은 출세와 돈을 벌 수 있는 혹이다. 점령지에서 사냥한 포로와 채물, 식량과 부녀자는 다 너희들 것이야. 닥치는 대로 모두 죽여라. 전라도를 무인도로 만들어버리라.
외병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냥과 약탈을 멈추지 않았다. 왜군들이 지나간 자리는 폐허가 되어 곡식을 수확할 사람조차 없었다. 히데요시는 처음엔 수총을 만들려고 했다. 거대한 머리 무덤을 만들 거야. 아니야, 머리는 너무 커. 귀 무덤이나 코 무덤을 만들 거야. 사람을 죽인 후 코를 제출하면 코 숫자에 따라 전공을 평가해 주었다. 목숨은 살려줄 테니 코만 내놔. 왜군들은 군인 민간인 가리지 않고 코를 베었다. 이게 다 돈이야. 남녀노소 신분을 따질 필요가 없었다. 심지어 산 사람의 코도 베어갔다. 피는 흘러 강을 이루고 시신은 쌓여 산을 이루었다.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던지 생포할 사람이 없었다. 길바닥에는 시체가 모래알처럼 쌓이고 남원 읍성은 불타고 무너졌다. 전쟁이 나면 노예 사냥꾼들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왜군들은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았다. 당시에 마카오 등지엔 노예 상인들이 많았다. 일본 상인들을 통해 동양 노예들이 거래되고 있었다. 전쟁통에 조선에서 끌려간 소년 소녀들이 일본의 농노가 되기도 하였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최고의 영웅 히데요시의 참모습이었다. 만인의 총.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적에 맞서 분투하다 순절한 민, 관, 군 만여 명을 기념하기 위한 무덤. 전쟁이 끝난 뒤 비난에서 돌아온 성민들이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시고 1612년 사당을 건립하였다. 전라병마사 이복남 등 8충신을 모셨다. 그 후 일제가 제단을 파괴, 제사마저 금지하였다. 그러다 광복과 더불어 다시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모셔오다가 1963년 사적 제102호로 지정되었다. 제40화 레전드의 대화 9편. 전하, 여기는 어디인지요? 경기도 여주 땅이오. 경기도 여주라면 내가 잠들어 있는 영릉이오. 몰라봬요. 죄송합니다. 내 사후의 쉼터를 보니 어떤가? 천하의 명당이 옵니다.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지가 570년이나 되었소. 그동안 산천초목도 다 바뀌었소. 세상도 여러 번 바뀌었지. 전하, 지루하지 않으셨습니까? 지루할 틈이 어디 있나. 해마다 소헌 왕후와 더불어 후손들에게 제사까지 받으니 더 바랄 게 무엇이겠소. 전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이루신 업적을 생각하면 당연히 받으시고도 남을 재례히 없지요. 나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하네. 어떤 생각을? 어머니께서 세 아들을 잃으신 후 양녕대군, 효령대군을 보셨는데 여섯째인 내가 어찌 왕이 되었는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를 일이오. 그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그런가? 여하튼 재임 기간 동안 열심히 한다곤 했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 나라의 정체가 학문에만 치우치고 무예를 홀대하여 결국 외침을 초래하지 않았소. 결국엔 일본에 의해 만국에까지 이르렀으니 내 잘못이 크다 생각하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하,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500년 왕조의 기틀을 잡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건 이 나라가 국제정치 무대의 주변에 있다 보니 역설적으로 왕조 유지를 오래 하게 된 것이라고.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홀로 500년을 통치하신 것도 아닌데 어찌 홀로 책임을 지시려 하십니까? 자네가 모셨던 선조는 너무 아쉬워. 선조는 군왕 교육을 받지 못했어. 예? 역량이 안 되는 인조가 군왕이 된 것도 왕위 계승 체제를 잘못 만든 탓이야. 그렇습니까? 친인척들의 득세와 당쟁을 막지 못한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어. 일개 군사령관인 내가 더 이상 맞짱 뜰 입장은 아니네. 누차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500년을 버틴 건 무엇보다 통제사가 있었던 덕분이요. 또 황감하신 말씀 거두어 주십시오. 아참, 통제사. 예, 전하.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에게 전쟁 배상금은 청구했소.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럼 사과라도 받았소. 사과는 받지 못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히데요시는 그 가문 자체가 멸망하였사옵니다. 뒤를 이은 도쿠가와 막부가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으나 포로 송환 등 약간의 성의 표시는 하였습니다. 그건 진정한 성의 표시가 아니야.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 수교함으로써 국내적으로는 막부의 위신을 높이고 국제적으로는 평화를 추구한다는 모양새를 갖추려 했던 거야.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소신은 정치 같은 건 잘 몰라서요. 통제사. 7년 전쟁 기간 통제사가 격침분멸한 외적 군함이 몇 척인가? 기록상으로는 794척이옵니다. 일본 군인들은 몇 명이나 죽였는가? 5만 명 정도라고 하옵니다.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기 전까지 일본인을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통제사라더군. 그 숫자에는 전사자보다도 동사자, 아사자, 병사자가 훨씬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옵니다. 그럴 테지. 그런데 말이야, 임진왜란 재난에 대하여 인적, 물적 대차 대조표나 손익계산서를 만들어 보았나 모르겠네.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일에 매여서는 안 되겠지만 역사적 팩트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을까? 용서는 하더라도 잊진 말아야지, 안 그런가?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들의 국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어. 맞습니다. 임란 당시 일본의 인구는 얼마인지 아는가? 무식한 무골 출신이라 2,500만이야. 조선의 인구는 얼마나 되었는지 아는가? 임란 전 2차례 인구조사를 유추할 때 중종 26년에 386만, 명종 2년에 416만, 1592년 임란 발발 시에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500만을 넘기지 못했을 거야. 일본의 인구가 조선의 5배가 넘었군요. 그것만이 아니야. 전쟁을 치르려면 재정이 든든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과 일본 정부의 재정 능력이 어떠했을까? 쌀수확으로 비교해봄세. 조선 조정의 연간 세수는 일본의 한 개의 다이묘 수준이었어. 아이, 그 정도였습니까? 당시 조선의 연간 세수가 60만 석이었는데 가토오나 고니시의 세수가 20에서 25만 석 수준이었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마이다 도시이에는 120에서 150만 석이었지. 히데요시는 훨씬 더 많았어. 일본 전체는 1500만 석이고. 예나 지금이나 격차가 매우 크군요. 땅 크기에선 조선이 22만 제곱킬로미터, 일본이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큰 차이는 없으나 토지 생산성은 일본이 훨씬 높았어. 농업 생산량도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군요. 조선은 일모작이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일본은 이모작도 가능했어. 그랬군요. 무기를 만들려면 철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일본은 철을 비롯해 금, 은, 동해, 광물 자원도 풍부하고 채굴 기술도 앞서 있었고 무엇보다 일찍부터 열린 사회였어. 그들도 신분제가 엄격했지만 실력만 뛰어나면 신분 상승과 재력 축적의 길이 늘 열려 있었단 말이야. 히데요시가 바로 그 모델이지. 거기에 비하면 조선의 신분제도는 너무 엄격해서 서자로서 임금이 된 선조마저도 출생 콤플렉스 때문에 당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지. 인조가 제위 시 제 아버지를 왕으로 추승하려고 명나라 책봉사에게 얼마의 돈을 썼는지 아시오? 그런 일이... 좌우간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쯤이라고 보면 될 거요. 예? 전란 때 잡혀간 도공들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남원에서 잡혀간 2, 3평은 사가현 도산신사의 신으로 모셔지고 있어. 심수관도 사슴 마약기의 원조로 추앙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은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환대하여 그들로부터 총의 제조 기술이며 광산채굴 재련법 등 앞선 기술을 배웠어. 그런데 우린 표류해온 외국인들을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도망치게 만들었지. 그렇죠.
일본은 임란 직후 이미 멕시코와 직항로를 열었고 오, 서쪽으로는 로마, 포르투갈, 스페인까지 무역선을 보내 교역로를 개설했어. 저기지만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장인 정신도 마찬가지야. 일본엔 100년이 넘는 기업이 10만 개, 200년 기업이 2,000개, 500년 기업, 우와, 심지어는 1,400년이 된 기업도 있다 하오. 1400년이라고요? 그럼 백제시대의 창업이로군요. 문제는 일본이 이웃나라를 괴롭히고 빼앗으려는 게 문제야. 일본은 철저한 실용 정신은 뛰어난데 이 철학이 빈곤해. 맞습니다. 전하,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사옵니까? 서기 2500년이나 3000년 말입니다. 그걸 내가 어찌 알겠어. 한 말씀 해주시지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아는가? 잘 모릅니다만 그 사람은 500년 전에 하늘을 나는 기계를 만들겠다 했어. 모두 미쳤다 했지. 그랬겠죠. 그런데 요즘 무인 비행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벌써 500년 앞을 내다본 거야. 언젠가는 사람이 화성에도 가게 될 날이 올 거야. 가능할까요? 그리고 생명공학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의 수명이 120살까지 늘어날 수 있을 거야. 우와, 놀라운 세상입니다. 단, 이 모든 꿈은 전쟁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맞습니다. 지구에서 전쟁이 없어져야 합니다. 제41화 백의종군과 명량해전. 1597년 2월 26일 선조는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제사직에서 파직하였다. 통제사 이순신은 어명을 받으라. 이순신을 한양으로 압송하라는 주상전하의 어명이다. 내가 없더라도 이 나라의 바다를 지켜주길 부탁한다. 예, 장군님.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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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신은 3년간 쉬지 않고 전력을 증강시켜왔다. 134척의 함대와 13,200명의 전사, 9,900석의 군량미, 4,000근의 화약이 원균에게 인계되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야? 나라님은 어떻게 이런 처분을 내린단 말입니까? 장군이 없으니 이젠 우린 죽은 목숨입니다. 장군! 장군! 3월 4일 이순신은 하옥되었다. 곧바로 문초가 시작되었다. 당시 고문은 가혹하여 1차 고문을 견디기조차 쉽지 않았다. 2차 고문을 당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었다. 이순신이 1차 고문을 당하는 동안 수많은 상소가 전국에서 쇄도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승직을 은퇴하고 하양하였던 정탁이 70노구를 이끌고 상경하였다. 전하, 이순신은 하늘이 내린 명장이옵니다.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살려두었다가 전장에서 공을 세워 그 빚을 갚도록 하소서. 통촉하소서. 정탁의 눈물 상소에 선조도 결국 가명을 결정한다. 이순신을 권율 휘하에 두어 백의종군을 명하노라. 4월 1일 이순신이 거의 한 달 만에 추록하였다. 백성들이 몰려들어 이순신을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장군, 몸은 어떠신지요? 고맙소. 정말 다행입니다. 기운 내십시오, 장군. 4월 11일 이순신의 어머니가 옥에 갇힌 아들을 보러 한양으로 오던 중 작고하셨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이 불효자를 두고 어찌 먼저 가셨습니까,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의 초상마저 치를 형편이 못 되었다. 그동안 조선 수군은 7,000량 패전으로 괴멸되었다. 8월 3일, 삼도수군 통제사 이순신은 함대를 재건하고 수군을 재창건하기 위해 전라도와 남해 일대에서 분투하였다. 이순신의 철로 역정은 다음과도 같다.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을 괴멸시킨 왜군들은 거칠 것이 없었다. 야, 좋다. 이순신이 없으니 정말 좋아. 이순신 없는 조선은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습니다. 맞는 말이야. 대장님,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로 복귀했다 하옵니다. 뭐야? 에이,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제가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순신이 복귀했다고.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순신에 의해 패전의 고배를 마셨던 사람들이다. 그날 이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대장님,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지? 제 아무리 이순신이라도 함대와 군인이 있어야 싸울 것 아닙니까? 그건 그렇지. 이순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긴 칠천량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었으니까. 괜히 쫄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누가 선봉에 설 것인가? 외장들은 모두 딴짓을 하며 선봉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 난 다른 일이 있어서. 제가 선봉에 나서겠습니다. 자네가? 5년 전 당황포 해전에서 친형이 전사하였습니다. 이번 기회에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구루지마 미찌우사, 일본 수군의 장수로서 명예를 걸고 이순신과 맞서보겠습니다. 좋아. 이번만큼은 우리도 신중에 신중을 더하자고. 이순신의 전술에 논란하지 않기 위해선 모든 것을 조심해야 돼. 일본이 330척의 배가 이순신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본 왜군들은 섬을 하나하나 수색하면서 서서히 항진을 계속하였다. 조센징들 다들 숨어버렸나? 하나도 안 보이네. 좀 더 내려가 보자. 네, 장군.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으려 했던가 이순신에게 희소식이 날아왔다. 장군님, 회령포에서 12척의 반옥선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엇이? 어찌된 일인가? 지난 7월 칠천량 해전이 벌어졌을 때 경상우수사 배설이 전함 12척을 이끌고 탈영하여 회령포에 숨겨두고 있었다 하옵니다. 하늘이 조선을 버리지 않았어. 감히 함대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초라한 선단이었으나 이순신에게는 이것마저도 천우신조 같았다. 선조는 뒤늦게서야 원균에 대한 상황을 파악했다. 원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그러하옵니다, 전하.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에 임명하시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그러나 며칠 후 이순신은 들으라. 빈손으론 왜군과 싸울 수 없으니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속하여 싸우라. 전하, 소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적이 남해 바다를 통하여 전라도를 점령하고 북상하는 것이옵니다. 전라도는 나라의 근간으로서 이는 외적이 가장 바라는 바이옵니다. 소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또한 소신이 살아있으니 적이 가벼이 여기지 못할 것이옵니다. 장군, 우수사 김옥추가 반옥선 한 척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고맙게도 우리 수군은 총 13척이 되었군. 그러나 13척으로는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함대와 정면 대결할 수는 없었다. 장군, 13척은 너무나 적은 숫자이옵니다. 전쟁은 꼭 수가 적다고 지는 건 아닐세. 우리에겐 천혜의 지형이 있지 않은가. 8월 20일, 이순신은 적의 시야에 쉽게 노출되는 회령포에서 이진으로 함대 이동을 하였다. 8월 28일, 다시 장도로 이동하였다. 8월 29일, 적의 대함대 진입이 어려운 벽파진으로 다시 이동하였다. 9월 15일, 명량해협 서쪽 전라우수영 자리로 이동하였다. 9월 16일 아침, 해협 출구 앞에서 일열 함대로 진을 벌렸다. 명량해협, 올돌목이라 불리는 이곳의 목폭은 300여 미터로
적의 함대 척수가 많아도 1, 2열 종대로 진입할 수밖에 없는 천혜의 지형이었다. 이순신은 후방엔 수많은 어선을 배치하여 군세를 과시하였다. 한편 왜군의 함대는 정탐선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순신 함대의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이순신은 고작 판옥선 몇 척이 전부라지.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우릴 기다린다고. 가소롭구만. 최후의 발악이죠. 우리 수군 330척을 보기만 해도 오금이 저리고 내뺄 것입니다. 울돌목은 지형뿐만 아니라 물살이 심하여 사격 효율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적의 함대로서는 가장 전투하기 불편하였고 아군으로서는 최후의 방어 길목이었다. 울돌목에 하루 4차례나 들고 나는 빠른 물살은 해협의 절벽에 부딪히며 거품이 일고 물이 용솟음쳐 회오리친다. 또한 회오리치는 소리가 20리 밖까지 들리고 물길은 한길에 이르며 바다가 운다고 하여 명량이라고 불린다. 9월 15일 밤 이순신 진영.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저 바다에 울음이 들리는가? 바로 우리 백성의 통곡이다. 명심하라. 우리는 판옥선 13척이 아니다. 바로 조선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9월 16일 오전 9시 왜군의 함대는 만조를 타고 해협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대형 아닥개선은 후방에 대기, 소형 새끼부대들이 사령선을 호위하며 돌진하여 왔고 이순신 함대는 이순신의 기함을 앞장세워 적을 맞이하였다. 이순신을 잡아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덫을 올려라. 전군 출정하라. 전진이다! 노를 쳐라! 노를 쳐라! 오를 쳐라. 그런데 정작 외적과의 접전이 시작됐을 때 큰 문제가 생겼다. 에? 뭐야? 겨우 한 척으로 우릴 상대한다고 오는 거야? 에헤, 나머지 놈들은 우리의 대함대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치려나 봅니다. 닻을 올리고 다른 판옥선들이 뒤로 밀리자 왜군들의 눈에는 마치 도망치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배가 뒤로 밀린다. 밀리는 게 당연하지. 만조인데 노를 안 젓고 있잖아. 장군, 이대로 있다간 밀고 내려오는 외놈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듯합니다. 뒤에 밀려 있는 군들에게 초요기를 올려 사기를 복돋아라. 못 들여, 정신 차려. 초요기가 올랐다. 입내니까 노를 저어라. 필생즉사, 필사즉생. 장군, 아군이 다시 접근해 옵니다. 그래, 다시 대열을 지키고 공격 준비를 하라. 어서 우리를 도우시오.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되겠다. 배를 돌려 이순신 장군을 도와라. 장군, 아군이 다시 우리를 도우러 옵니다. 다시 대열을 지키고 공격 준비를 하라. 장군, 죄송합니다. 장군, 저희가 왔습니다. 놈들의 배는 좁은 수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한두 척이 들어올 것이다. 그때 좌우에서 포탄을 발사하여 부시면 된다. 이때다! 발포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수로가 좁아서 일렬로 진입하다 보니 놈들이 기다렸다 공격을 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배를 돌려 나와라! 배를 돌려라! 아이, 배가 왜 이래? 아이, 물살이 거세서 배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야! 똑바로 운전 못해! 아이, 물살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2시가 지났다. 울돌목의 몰살이 간조로 바뀌어 잔잔해졌으니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전열이 흐트러져 우왕좌왕하는 외놈들이다. 전원 공격하라! 접근의
준비됐으면 화살로 공격하라. 오후 3시경 130척의 공격 선대 중 31척의 적함선이 격침되었다. 장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후퇴하라. 대기하고 있던 함대 200여 척도 모두 함께 물러가고 말았다. 경의 원소를 갚겠다고 선봉을 자처했던 구루시마 미치우사는 전사하였고 종사령관 도도 다카도라도 부상을 입은 채 도주하였다. 조선 수군의 패전을 보고 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보낸 모리 다카마사도 물에 빠져 거의 죽을 뻔하다 간신히 살아남았다. 조선 수군은 전사 2명, 부상 3명, 피해는 경미했다. 일본 수군은 전선 31척이 침몰되고 그 안에 있던 일본 수군들이 수장되었으며 도도 다카도라 휘하의 병사 절반이 전사했다. 세계해전 사상 가장 극적인 드라마는 조선 수군의 빛나는 승리로 끝을 맺었다.